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줌 미팅은 했었는데 그전에 제가 이렇게 그 좀 주제를 정해서 3주 동안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걸로 어 제가 여기 온 지가 거의 한 700일, 700일 덜 된 것 같아요. 650 며칠인가 된 것 같은데 어 제가 그랜드 레피즈에서 1년 반 있었고 여기 실리콘밸리죠. 샌프란시스코 그 팔로알토 여기 이제 한 5개월 정도 있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기술이나 어떤 정확한 뭐 이론적인 걸 또 얘기한 게 보다는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봤고요. 그걸 이제 한 주 만에 정리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대를 잡은 거고요. 아마 강의를 들어보시면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수업을 들을 때 물론 제가 전달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얼마나 어, 얻고자 하느냐, 얼마나 뭔가 새로운 것을 듣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 그걸 이제 그 ability of awareness라고 그래요. 인식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사람들 인식력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에 어떤 인풋이 들어가더라도 나한테 남기는 건 굉장히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뭐 강의가 이제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사이가 정도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할 겁니다. 오늘 1주차의 핵심 키워드. 여러분이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아, 김민기 리더님이 1주차 때 뭘 얘기하려고 그랬을까? 핵심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뭐지?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1주차 때 핵심 메시지 이거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아이고, 참가자가 예, 잘 보이시죠? 음, 제임스톤 빈스쿨인데 부제가 이제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기 와서도 제가 부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제가 그 어제 권수미다 이동 중에 제가 스피치했던 음원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잠깐 들어봤는데 저는 제 옛날에 과거의 목소리 톤이 좀 별로더라고요. 엄청 엄청 딱딱딱딱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별로다. 제가 들어도 제 목소리 톤은 좀 별로란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심플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아주 심플해요. 첫 번째, 어, 부자로 태어난다. 너무 심플하죠. 부자 반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 부자랑 결혼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세 번째 방법밖에 안 남았어요. 어, 이 부자 스스로 된다. 이거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심플한 논제예요. 내가 부자로 태어났거나 내 배우자가 부자가 아니야. 그럼 부자가 되려면 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뭘 기다릴 것도 없어. 내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부자가 되면 우리 애들도 부자로 태어난 게 되는 거고요. 내 배우자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내가 부자가 되면 된다. 근데 오늘 제가 3주간 얘기하면서 부자의 개념에서 계속 얘기해 드릴 건데 아마 조금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들과 조금 다를 수 있고요. 한국의 이 책을 보면 모든 베스트셀러의 탑은 이 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성공하는 방법, 부에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왜 이 책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을 교재로 삼았냐 이거를 여기 이제 뭐 네트워크 마케팅 나오니까 뭐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국에서 했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 중에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이 책이 가장 얇고요 가장 얇고 얇지만 로버스 키요사키의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로버트 키요사키를 지금 이제 부자 비즈스쿨 제가 다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는 이 로버트 키요사키 워딩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부자아빠가 쓰는. 그래서 사실 부자아빠 가나아빠 전반적으로 이 시리즈나 특히 이 부자아빠 비즈니스쿨도 그렇고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쓰는 단어들이 뭐 교육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멘토라든지 뭐 자유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이고 궁극적으로 로버트 키요사키의 저는 관점이 좋은 건 뭐냐면 부자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워딩이 쉽고 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 학습을 통해 멘토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네트워크 결국적으로 뭐냐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가난 아빠라는 책은 자기의 회고록이에요. 자기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고 교육자 집안에 태어났지만 결국은 부자 아빠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부자가 됐다는 그 변화의 여정.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부자가 된 상태, 부자가 된 미래, 부자가 된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남들이 나를 부자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하지만 로버트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이 부자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부자 맞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포커스 맞춘 건 뭐냐면 그 여정 속에 일어나는 그 변화의 위대함, 그 변화의 가치,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책은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읽었을 때 참고할 필요가 많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이 책을 보면 이 로버트에서 했던 용어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책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부자의 개념을 넌 질문이 그렇겠죠. 부자아빠의 비즈니스쿨에서 로버트 부자를 어떻게 보고 있어? 구글 안 물어봅니다. 이제는 챗GPT 물어보면 얘기를 하죠. 결국 기요사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아도 이런 수동적 소득을 창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계속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어제 스타트 수업에서 이제 캐피털 스트래티지라고 어떻게 자본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그런 건데 사실 로버트가 얘기한 건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자산과 부채, 그다음에 뭐 자본이 뭔지 뭐 이런 것들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하냐면 이거를 투자를 받을 때 에쿼티 지분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매달 어, 이자를 지급할 것이냐 빌린 돈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를 뭐 LLC로 할 것이냐 뭐 코퍼레이트 A로 할 거 코퍼레이트 C로 할 것이냐 뭐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가 생겼을 때 내 개인 책임이 연루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리스크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한 돈만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어 근데 사실 그 제일 기본은 뭐냐면 뭐 자산과 부채의 차이 이해니까 그건 제가 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재정적 교육 그다음에 사학과 정신 그다음에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이걸 제일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네트워크 협력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를 좀 많이 강조할 것 같은데 오늘을 저는 어, 로버트 기의 부자 아빠 스쿨에서 한 페이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한 페이지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정의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학습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저는 이 정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정의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AI 김민기 만들었잖아요. AI 김민기 학습시키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학습시키고 제 책 두 권의 책을 입력시켜서
저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는 얘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나를 바꿀 자유에 의하면 김민기 작가는 어떤 사람 부자로 생각하지? 그냥 나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책 찾기 귀찮더라고. 지금 한국 책도 없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내 책이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김민지 작가는 부자에 대해 일반적인 재산의 크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의 크기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나렛으로 계산된다. 결국 김민기 작가의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시간을 자기가 사용하면서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 제가 부자냐? 그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사회적 기준으로. 근데 제가 보는 기준으로 난 부자냐? 부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주에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다 기업 임원들이 와서 AI를 듣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테이블에 있으면 매번 이제 테이블이 바뀌어져요. 매번 조별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보죠. 그럼 What are you doing here? 뭐라고 여기서 뭐 하냐? 너 무슨 일 해? 내가 그랬죠. 나는 일은 안 하는데. 그냥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 실리콘 일을 안 하지? 너 부자야? 그러더라고요. Are you rich? 나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너 뭐 하는데? 나는 일단 첫 번째 난 여기서 애들을 케어해. 난 애들 케어하고 나는 책을 봐. 그리고 나는 생각을 좀 하고 중간 시간에 난 운동을 해. 그 친구 그러더라. 그럼 너 부자네. 야, 애들 보고 네가 보고 싶은 책 보고 운동하고 네가 하고 싶은 생각할 수 있으면 넌 부자가 맞네.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기만의 부자의 정의가 좀 필요하다. 자기 나름대로. 요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기만의 부자의 정의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꾸준히 수정해 나갈 게 필요하고요. 제가 20대 생각했던 부자의 정의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자의 정의와 여기 있을 때 부자의 정의가 저는 좀 다르거든요. 음. 근데 내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내가 삶의 방향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초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커버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 책, 제가 이제 이 두 권의 책을 썼잖아요. 나를 바꿀 자유하고 탁월한 발견을 쓰고 여기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삶의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완전히 바뀌었냐?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수정된 것 같아요. 궤도들은 좀 수정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들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가졌던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낯선 선택을 해야 된다. 낯선 선택을 하면 너는 낯선 환경에 가게 될 것이고 낯선 환경에 가게 되면 너는 낯선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럼 낯선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만남 자체가 너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럼 이 낯선 기회를 통해서 뭘 얻게 될 것이냐? 궁극적으로 저도 로버트 교수께처럼 변화를 하게 된다. 결국 왜 우리가 낯선 선택을 해야 되냐? 변화하기 위해서. 그럼 변화의 방향이 뭐냐? 어디로 이 방향이냐 할 때 여러분 정의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성공, 내가 생각하는 삶의 지향점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그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는 네 가지의 가장 큰 낯선 만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미국 와가지고 가장 큰 변화, 가장 저한테 가장 임팩트가 큰 만남은 뭐냐? 저한테 가장 큰 임팩트가 큰 만남은 어, 저는 이제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이게 넘버 원이에요. 프라이트 넘버 원, 임팩트 넘버 원이고 뭐 여기 관련된 얘기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지만 다는 안 할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미시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제 진로나 방향과 제가 미국에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보면서 근데 고민이 많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 쓸데없이 내가 애들이나 이렇게 보면 쓸데없이 뭐 유튜브 보고 있거나 쇼트 보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그때 전공 중에 미디어 수업 중에 읽어야 될 책이 어
이거 책이 이거였어요. Restless Device라고 펠리시아 우송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다가 우연히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영어 구절이 Abide in me as I abide in you, just as beat branch I cannot bear fruit. 뭐 이거 봤는데 이게 뭐냐면 무슨 구절이냐면 이 구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삶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꽂혔어요.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구절이 너무 꽂혀가지고 제가 이때부터 제가 성경을 찾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책들을 다 공부 찾으면서 찾게 돼요. 그때 이제 10월 18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실리콘밸리 와가지고 권수미들랑 같이 이제 라스베가스 CS 갔었어요. 그때 이제 누굴 만났냐면 이 데이비드라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권수미가 얼마 전에 이 친구 결혼식도 갔다 왔는데 그 테이블에서 우연히 그 테이블이 제일 끝에 있는 테이블 우리가 신청을 늦게 했으니까 그래서 앞에도 안 보이고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근데 우연히 테이블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그걸 묻지 않고 저한테 첫 번째 물은 게 크리스찬이세요 혹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예, 저는 이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렇게만 얘기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 친구랑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런저런도 소개해주고, 가기 전에 제가 밥을 먹었어요. 가기 전에 밥을 먹었는데, 자기가 어제 여기 있는 실리콘밸리에 그 새누리교회랑 갔다 왔는데, 분위기 너무 좋고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밥을 주냐고. 거기 밥 줘요. 사실 저는 이제 주말에 평일엔 얘가들이 급식 먹고 뭐 하지만 주말에 밥을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통 주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밥을 꼬박꼬박 먹는 게 싫다는 게 저도 싫다는 게 제 이해가 돼요. 밥을 집안에서 먹는다는 게. 그래서 밥을 준다는 말에 제 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 점심이나 먹이고 오자. 저는 이제 한국 교회는 안 간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갔던 그날 딱 첫날에 스크린 뭐가 딱 띄어져 있었냐면 이 구절이 띄어져 있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구절이 이 교회의 올해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 되게 놀랐어요.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구절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돼서 제가 이제 새신자 교육도 받게 되고 여기서 침로도 받게 되고 뭐 아시면 아시면 제가 여기서 간증도 하게 됐거든요. 간증하게 되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알게 됐습니다. 진짜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실리콘에서 굉장히 조용히 지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간증을 끝내고 오니까 옆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모르는 곳에 리더 나오면 끝난 거예요. 저 리더님 알아요. 미국에서 아메이 사업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제가 와서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제가 많은 인풋을 붓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 제가 10월 18일부터 제가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제까지 5월 15일까지 매일 쓰고 있거든요. 매일 쓰는 게 뭐냐면 제가 예배드리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보면 10월 18일부터 한 5월까지 했으면 11, 12, 한 7개월째 제가 매일 하고 있는 네. 최소 25개의 이메일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최근에 예, 네, 시리가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변화고 두 번째는 아이들과의 만남. 너 뭐 보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만나냐? 사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는 나가 있어 들어가 있어였어요. 나가 있어 들어가 있어. 애들이 오는 걸 제가 미팅할 때 별로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애들을 보면서 그 첫째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둘째, 셋째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매일 일상에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들이 얘네들을 케어하는 일인데 저는 이제 라이드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를 보내고 애들이 그 나오는 시간이 다 달라요. 학교 마치는 시간이. 그래서 희망이를 찾고 그다음에 자유를 찾고 상을 찾고 어떨 땐 순서가 달라져가지고 찾고 밤에 또 얘기도 하고 음 요건 좀 나중에 좀 교육 세션에 때 조금 더 심하게 좀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아이가 있었지만 저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음. 그리고 저는 그것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랑 집에 있지만 만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같이 있지만 아이들 만난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계에 들어가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여기서 키우면서 다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중학교 환경은 어떤지, 고등학교 어떤지, 또 미국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 거니까 여기 시켰다가 이거 뭐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제일 많이 컸고요. 얘는 이제 좀 많이 컸어요. 이 미국 와가지고 계속 크는 것 같고, 그리고 둘째 다르고 또 막내 다르고 다 달라요. 음. 그래서 저한테 삶의 가장 큰 변화인 거는 얘네들을 만나면서 아, 애들은 이런 거구나. 부모라는 것은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요 사랑이까지 뭐는 모르지만 요 정도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고 애들은 생각보다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는 애들 걱정을 많이 하지만 애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애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애들도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 계속 듣고 있고요. 엄마 그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엄마가 옛날 화 안 낸다고 그랬는데 엄마 또 화내고 있네. 엄마가 이살 뺀다고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엄마 또 저기서 또 치맥 먹고 있네. 다 보고 있다는 거. 얘기는 안 합니다, 애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애들이 있다 보니까 또 다양하게 또 만나게 돼요. 또 제 옆집에 아시잖아요. 저랑 동병상련인 분,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살고 계시는 전 선배님을 그러는데 또 어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이렇게 아이들 직공하러 들어갔는데 지하도 같이 공부시켜도 될까요? 우리 애는 이제 애들이랑 놀다가 저희 직공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우리 애도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괜찮다, 괜찮은데 자유가 늘 팬티만 입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상 안 좋을 것 같다. 지아가 우리 집에 오면 혹시 지아 집에서 그 선배님 집에서 공부할 수 있냐고 애들 보내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제 사진 이렇게 찍어 보냈어요. 이 오른쪽에 지아고 얘가 이제 희망의 사랑인데 그러면서 이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안 읽던 이 책을 읽고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럼 이 선배님도 퇴근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작업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소파에 사고 있대요. 어, 애들 보내주셔서 감사하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애들 보내잖아요. 어, 아, 우리 애들이 직공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보내든 좀 환영받는 애들이 됐습니다. 애들 보내도. 그래서 이제 내가 오니까 애들이 어제 저녁을 안 먹었더라고. 자기가 챙겨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잠들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9시 반이었거든요. 제가 수업 끝나고 왔는데 지아 아빠가 짜파게티 끓여준다고 그랬는데 사랑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안 먹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야 배고프면 먹고 와야지. 얘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 밤에 계란 삶아줬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저희들도. 계란 삶아 먹고 그래요. 밥하기는 오래되고 그래. 먹을 게 계란밖에 없더라고. 들어보면 좀 그런 건데 아무튼 짜파게티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왜 안 먹어서 끓여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지아 아빠 퇴근하고 오셨는데 힘드실까 봐 자기가 힘드실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내가 좀 좋았어요. 안 먹고 오는 거 뭐 그런 것도 그랬지만 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좋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아이를 보는 관점이나 아이를 키우는 관점 그리고 교육의 방향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만남이죠. 내가 나하고 살고 있지만 나를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 내 주위에 들어오는 자극들이나 내가 챙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나하고 만날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가 이제 통하는 사람은 이제 권수미들밖에 없으니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애들 픽업도 하고 제가 이제 도시락도 다 싸거든요. 여러분 참 이게 저는 주부가 된다는 거 진짜 돼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제가 주부로 살고 있잖아요. 제 최근에 여러분 가장 큰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즐거움? 뭐 인공지능이나 뭐 이렇게 벤처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계란을 굉장히 쉽게 까도록 삶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어요. 제가 계란을 삶으면 껍질이 진짜 잘 안 까지더라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왜 계란 삶은 건 반을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계란 껍질 잘 까지게 하는 거. 먼저 물을 끓고 끓는 물에 소금 살짝 넣고 그다음에 계란을 넣으면 엄청 잘 까져요. 근데 계란을 먼저 넣고 끓이면 안 돼요. 얘가 들러붙어가지고. 난 그게 유레카였어요. 너무 너무 좋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환경이 다 다르고 그리고 제가 도시락을 싸주고 제가 살림을 하고 애들 픽업을 하면서 아 집안일이라는 게 끊이지 않는구나 이거는 계속 돌아오는 거구나. 하지만 의미가 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허리가 그때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아, 나 이제 어떡하지? 애들한테 부축은 해주고 애들은 뭐 자유가 챙길 수 있겠지만 제가 솔직히 어떤 경우는 이제 내가 큰 일을 보고 나서 이거 누가 닦아주지? 그 생각까지 날 정도 제가 완전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와, 한 번 아프고 나니까 제가 완전 각성했어요. 몸뚱이를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특별한 거구나. 진짜로. 그리고 여기서는 아프면 다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제가 운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한 생각. 그래서 저는 고독이 저한테 굉장히 철들게 했던 것 같고 그것이 나를 만들게 했는 것 같고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만남은 다른 세계 사람들의 만남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그란 레피지 있을 때 늦둥이 40, 44세 늦가이 공부하면서 20대들하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 생활이 뭔지 20대 학생들이 뭔지 그것도 미국 애들이니까 미국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이 실리콘밸리 갔다 와서는 여기 와서는 또 스탠포드에서 저녁에 이제 빈 스톱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또 AI 수업들은 이 사람들 다 기업 임원들이에요. 임원들이 또 어떻게 AI를 접목시키는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 업에 관련된 사람만 만나잖아요. 두 종류죠. 스폰서인 파트너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스폰서인 파트너인데 여기는 진짜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제 스펙트럼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만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많이 창업하신 분들 뭐 엑스탄 사람들 뭐 테슬라도 만든 사람들 오라클 또 처음에 레리 앨슨을 처음 창업했던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사람들 이 네 가지 만남이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이 3주의 주제를 준비하는데 아마 소스가 될 겁니다. 이 만남에서 제가 얻었던 생각들이나 그런 변화들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스탠포드 그 컨디션에 나온 건데 Wheel of Life 어, 부자가 된다는 거는 이 부분, 그러니까 부자 이꼴 성공인데 단순히 부자가 머니 메이킹, 돈만 번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삶의 전반적에서 이제 성실 생각하면 건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취미라든지 커리어 제가 옛날에 이거 한 5개로 정의한 거 있는데 여기는 좀 다양한데 그 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포커스 맞추는 건 요새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 느끼고 무엇을 중요하게 느끼는지를 보면 전 세 가지 감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살아갈 때 내가 충만함을 느끼는지 이 충만함이란 건 뭐냐면 나의 가치관과 맞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이 충만함. 두 번째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관계의 친밀함.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팔로우 뭐 100만, 200만, 뭐 수천만 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 숫자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에. 그게 많으면 남들이 보기엔 야, 이렇게 많으면 좋겠다. 좋아요. 만약에 뭐 팔로워가 100만 명이야. 그래서 좋아요가 막 3천 개야. 여러분 좋아요가 3천 개면 나빠요, 싫어, 욕먹는 게 또 몇천 개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음. 근데 사람이 진짜 행복함을 느끼는 건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얼마나 낄낄거리면서 내 속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가. 요 친밀한 그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대단한 인정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 번째는 성취감이라는 거죠. 내 존재의 확인. 내가 인정받고 내가 참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감정, 충만함, 친밀함, 성취감이 사실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싶은 부분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부자들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이 세 가지 감정을 키우고 이 세 가지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 가치에 맞는 일을 실현할 수도 없을 것이고 내 주위 사람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계기도 없을 것이고 내가 뭐 도전해서 뭐 취미든 뭐든지 간에 성취감도 누릴 거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이 벌든 그 인정할 만큼 그런 부를 안 만들더라도 돈을 안 만들더라도 이런 세 가지 감정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팀들에게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몸, 좋은 마음, 좋은 말.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몸, 좋은 마음, 좋은 말입니다. 기억하기 좋아요. 몸은 body고 마음은 mind고 말은 words예요. 그래서 BMW예요. BMW 생각하시면 돼요. body, mind, words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몸과 마음과 말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한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자, 부자들이 가진 건 뭘까요? 부자들은 courage, 용기를 가졌습니다. curiosity, 호기심을 가졌죠. 그리고 consistency, 일관성을 가졌어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courage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힘인데 이 courage의 반대말은 겁쟁이, coward가 아니라 conformity, 수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오늘 그 발표 자료 중에 조금 이따 실리콘밸리 얘기하겠지만 영어들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뭐 제가 영어를 쓴다 그게 이게 아니라 요 단어들이 요렇게 했을 때 조금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썼거든요. 제가 한국어로 다 그 번역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뭐 저희 잼스톤 리더들은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쓴 거니까 부자들이 찾는 건 뭐냐? 부자들은 change, 그 다음에 challenge, 그 다음 chance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change, challenge, chance가 결국엔 기회예요. 부자들은 기회를 찾고요. 도전거리를 찾고 이 기회를 찾는 이걸 계속 찾아요. 계속 안정을 찾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찾고 내가 뭔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거 찾고 뭔가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찾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요새 가장 큰 변화냐? 미국에서 가는 게 사실 AI 관련된 건데 보세요. With its mechanical arm and using computer vision technology, Flippy can cook 실제로 everything 이제 from French fries and onion 화이트 rings to cheese sticks. 프랜차이즈인데 White 여기는 Castle said it plans to add 100 Flippies to its kitchens nationwide. 감자튀김하고 만드는 기계를 도입을 했어요. To operate that French fry area during peak hours, and now we are able to only have one person operating that area. Would you like to try the mac and cheese bites today? All right, thank you. If the screen's correct, it is 827. Second window, please. Fast food jobs are demanding, quick moving, and some 실제로 미국에서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이제는 음식 만드는 기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도입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키오스크도 아시죠? 이제 사람들 주문 안 받고 키오스크에서 주문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당 밖이 아니라 식당 안도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여러분 엄청난 게 발표됐죠. 그저께 챗GPT 4o 옴니아 아세요? 챗GPT 4o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렉 브라운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샘 알트만 같이 그 챗GPT 그 오픈 AI 창업한 사람이에요. 잠깐 데모 보여드리면 얘네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요. AI들끼리. Today, we're going to try something new. We're going to let you talk to another AI. This AI is going to be able to see the world. It's going to have a camera. I'll be holding it. AI한테 다른 AI가 말을 걸고요. 다른 AI가 보여주는 걸 통해서 얘가 세상을 봐요. Really try to figure out what does it see and ask questions appropriately. How does that sound? Well. Just when I thought things couldn't get any 사람처럼 more 얘기하죠. interesting. 완전 바뀌었어요. Talking to another AI that can see the world. This sounds like a plot twist in the AI universe.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으면 내가 다른 AI하고 얘기할게. Pause for one moment. 잠깐 기다려. 꺼놓고 다른 AI를 키는 거예요. So now that first AI can't hear anything. Hello,
AI, today you're going to have access to see the world. You can see me. What do you see? Hello. 카메라 켜놓고 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떤 건지 세상에 얘 다 봐요. Great. Some unique lighting. That is all correct. Now, what I'm going to want you to do is there's going to be another AI who's going to talk to you. This AI is not going to be able to see anything, but can ask you questions, can ask you to move the camera, can ask what you see, and your job should just be helpful. Just be as punchy, direct, describe everything, do whatever that AI asks. How does that sound? That sounds interesting. I'm ready to help out and describe whatever's needed. Let's do it. All right, let's get started. Great. Hello there, new AI friend. I'm O, ready to explore the world through your 서로 얘기하는 eyes. 거야. 야, What are we looking at today? 너 뭐 보고 있어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야. Person wearing a black leather jacket and a light-colored shirt. They're in a room with a modern industrial feel, with exposed concrete or plaster on the ceiling and some interesting lighting. There's also a plant in the background.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AI는 사람이 입력하는 데이터, 사람이 얘기하는 거 대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네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이 충격이에요, 지금. 충격이에요. 충격. 세상은 실리콘이 완전 뒤집었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이 속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챗GPT 4o 뭐 데모한 거 찾아보시면 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변화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죠. 오늘 주제가 이제 AI가 아니니까. 그 부자들이 하지 않는 게 뭘까? 그럼 부자들이 가진 것, 부자를 찾는 것, 부자들이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 비교를 안 해요. 누구랑? 참고는 하지 비교는 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는다. 누가 어떻다 저렇다. 남의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이 사람들 만나면 자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남 얘기 안 해. 우리가 근데 사람 만나다 보면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뭐 사실 남 얘기할 때 좋은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남 얘기. 일단 좀 멀리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마인드는 없는 거예요. 그냥 비교하는 거. 그리고 이분은 불평하거나 우리가 비난하거나 우리 사업할 때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진짜 안 그래요. 진짜로 비교하는 말 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개선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뭘 하면 이게 바뀔 수 있니 그걸 생각하지 불평하고 비난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 can't.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럼 왜 부자들이 이걸 하지 않을까? 부자들이 가진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특성이 뭐냐면 주도성. 내가 상황을 개선시킨다. 근데 내가 비교하고 불평 비난한 건 뭘 인정하느냐? 나한테 주도권이 없다는 거야. 내 삶에서. 그러니까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누구 때문이야? 누가 나빠? 이거 불편하네. 이건 뭐냐면 주도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주도성이 없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죠. 비교하는 마음이나 쟤는 뭐 잘하는데 뭐 질투할 수도 있고 불평 나올 수 있죠. 사람인데 비난하고 싶죠.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걸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순간부터 뇌는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 그랬죠. 내가 말한 거에서 인식이 막 맞추려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의식적으로 너는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에요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죠. 이걸 한다는 거. 우리가 뭐 성인이 아닌 이상 화가 안 나고 불편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내 사고 패턴을 나는 주도성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떤 거? 내가 하는 거? 상관이 없어. 난 내 것만 해결하면 돼. 이런 의식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보이는 부라면 사실 보이지 않는 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사실 부라는 건 내가 어떤 책을 보거나 몇몇 얘기를 듣고서 익힐 수 있는 기술 테크닉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어떤 사고방식과 철학이고 내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실리콘밸리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실리콘밸리. 가장 많은 부자가 살고 있는 이곳 좀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빌리어너 억만장 사는 곳이 이곳
베이에리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one out of every 12,000 12,000명 중에 한 명이 밀리언에도 아니고 빌리언이에요. 이 동네가 12,000명 중에 한 명은 빌리언이에요. 이 동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원래 산타클라라 밸리였거든요. 포도밭이었어요. 산타클라라 밸리가 어떻게 이제 실리콘밸리가 됐느냐, 그 얘기. 아, 나는 실리콘밸리 사실 관심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첫 번째 주제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 있기도 하거니와 이 속에서 우리가 받을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들은 것들 정리하고 사진도 가져오고 이게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같은 디지털 세상 우리가 인터넷 쓰고 오픈AI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테슬라 전기차를 사고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걸까? 그걸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중에 하나죠. 저는 원래 여기 미시간주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밸리 여기 캘리포니아 왔는데 그럼 실리콘밸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캘리포니아주 보면 하얀 점 조금 있죠. 여기 하얗게 조금 들어간대 중간에 요 새처럼 모양되는데 여기가 베이 에리아라고 그래요. 베이 에리아 제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베이 에리아 베이 이 만이죠 만 들어와 있죠. 해안가 쇼어가 아니라 베이 물가에 들어 이 베이 에리아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중에 지역명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가 아래쪽 실리콘밸리라고 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 아니고 좀 밑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역 이름 중에 팔로알토 보이시죠? 제가 있는 곳 팔로알토 이 밑에 마운틴 뷰, 써니벨, 쿠퍼티노, 산호세 요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 그래요. 요 지역. 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기업들이 쫙 있는 거예요. 오라클, 페이스북, 뭐 구글, 뭐 애플, 뭐 스탠퍼드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이에요. 밸리 지역. 저는 지금 어디서 방송하고 있냐면 요 시대에서 구글어스로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구글어스 딱 들어가면 펠로알토 있죠? 여기 한 팀이 있는데 저는 쭉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제가 있는 곳이 나와요. 가다 보면 여기 이 아파트가 제가 지금 방송하는 곳입니다. 펠로알토에 있는 후보공원에 있는 거기에 제가 방송하는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Entrepreneurs 1849, 1849년의 기업가들. 이 1849년은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 이게 금맥이 터진 해예요. 1849년. 이때 우리가 서부 시대잖아요. 서부 영화 보면 이 골드러시라고 그러는데 금문교라고 그러죠. 골드문 게이트. 샌프란시스코에. 이때 수많은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서부로 이동합니다. Go West 하는 거죠. 금맥을 찾아서. 1849년이에요. 그래서 1849년도에 넘어온 사람을 49ers라고 그래요. 1949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서 수천 킬로를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 검소하게 살았고 엄청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49ers인데 우리가 2024년 여러분 풋볼 아시죠? 결승전이 뭘로 유명해졌냐면 트래비스 켈시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이 운동선수랑 이 로맨스로 유명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샌프란시스코 49ers 이 구단 이름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이 49년 49ers 그때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온 사람들을 49ers라고 그랬어요. 그 49ers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 리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미국 동부에서 자랐어요. 뉴욕에서. 근데 동부에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고요. 화재로. 그래서 서부로 와서 많은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골드러시 때 서부로 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양한 사업을 했지만 이 웰스파고도 이 사람이 웰스파고라는 미국 은행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가장 큰 부를 만든 건 철도였어요. 그 당시에 금이 나오거나 광물이 나오면 동부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철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49ers 중에 거의 큰 최고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요. 아들. 근데 이 집안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15살 때 아들이 죽고 납니다. 아들이 죽어요. 어떻게 왜 죽냐? 장티푸스로 죽어요. 내부의 균 때문에 죽은 거죠. 이 부부가 큰 부를 이루고 나서 너무 슬퍼했고요. 그래서 이 부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들이
죽어서도 하늘에서라도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르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은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짓게 됩니다. 자기 아들 때라서. 원래 스탠포드 주니어였어요, 이름이. 근데 지금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 바뀌었죠. 근데 이것이 왜 뉴 스타트업이었냐? 기존 대학과 다른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은 굉장히 실용적 학교입니다. 동부 쪽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쪽은 학문을 위한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노가다 출신이잖아요. 포리나 노가다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뭘 배워서 단순히 상하토에서 갇혀서 뭘 하기보다는 네가 학교를 졸업하면 뭔가 사회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도 만들고 그런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처음 실용적 학교예요. 대학교였어요.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 오른쪽 동부 쪽은 이제 크리스천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종교적 제약이 없다. 하지만 영혼의 immortality, 영혼의 불변함을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세 번째 핵심이 뭐냐면 여기는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준다. 동부 쪽은요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 보딩스쿨도 거의 여자들 학교는 없었고요. 남자 보딩스쿨이 많았고 보통 동부 학교들은 거의 남자 백인 위주의 학교였어요. 근데 여기는 여성들의 동등한 기회 주고 이런 학교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고 이 참 신기한 게 그 스탠포드가 자기 아들이 장티푸스 균으로 죽였기 때문에 균에 관련된 이 영양에 대해서 먹는 걸로 그랬거든요.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굉장히 민감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본 적 있죠. 음식이 나를 만든다. 쌍둥이 실험. 이 음식 관련된 거나 푸드 관련, 뉴트리션 관련된 건 스탠포드가 1위예요. 그 뉴트리션 쪽으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가 여기 이제 스폰서잖아요. 스탠포드 메디슨 웰리스 센터의 메인 스폰서가 아메이예요. 아메이가 그냥 우리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게 아니라 스탠포드랑 계속 연결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뉴트리션이 좋은지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네. 참고로 아주 좋고요. 인터넷인데 여러분 스탠포드,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터넷은 뭐냐? 텔레그래프예요. 전신이죠. 전신. 모스보처럼 딱딱딱딱딱 쳐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거. 전신을 처음으로 여기서 만들어냈습니다. Federal Telegraph Company가 저희 동네 팔로알토에 처음 생겼어요. 이 세상에 처음 만든 전신 회사는 팔로알토 이 동네에서 만들어졌어요. 에머 스트리트 바로 옆 동네거든요. Federal Telegraph Company 여기 만들어졌고 여기 직원 중에 리디 포레스트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 진공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베큐um 튜브 진공관. 진공관은 뭐냐? 이 진공 베큐um 안에 이 전자라는 거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전자를 진공에 다루면 이거를 전자를 증폭시킬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기 신호를 이 사람이 진공관을 만들었고요. 사람이 처음으로 진공관으로 사람과 통화를 했던 것이 1월 25일 1915년에 샌프란시스코하고 저쪽 동부 쪽하고 연결해서 처음 통화를 했던 거예요. 이 진공관을 통해서. 진공관을 처음 만든 곳이 이 팔로알토다. 이 진공관에서 이제 전자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전자를 다루는 학문, 전기를 다루는 학문, 그것을 일렉트론이 전자라는 뜻이거든요. 일렉트로닉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처음으로 전자공학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자공학과가 어디서 생겼어요? 뭐 연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전자공학과 있잖아요. 전자공학과를 처음 생긴 곳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일렉트론을 다루면서 일렉트로닉스가 생긴 거예요. 이 전자공학과가 생기면서 이 세상이 엄청 뒤집어졌는데 이 진공관을 통해서 우리는 라디오도 만들고 텔레비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누가 처음 만들었어요? 21살에 이 동네 천재인 사람이 21살쯤 안 보이죠. 나이 들었는데 21살인 사람이 이 동네에서 만들었어요. 그린스트에서 진공관을 통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탠포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학장이 프레디 터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학생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보통 여기 스탠포드 졸업하면 동부의 금융 월가나 이런 데 취직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를 스탠포드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취업하지 말고 창업을 해라. 그리고 내가 투자도 할게. 이 교수지만 자기 학생들이 만든 회사에 투자도 했던 거예요. 첫 번째 투자했던 회사가 뭐냐면 아주 성실한 두 학생이 있었는데 전자공학과에. 학생이 누구냐면 빌 휴렛하고 데이비드 패커드예요.
학생이에요. 스탠포드 전자공학 학생. 휴렛 패커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전자공학과 교수가 투자를 했고 휴렛하고 패커드가 그 HP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팔로알토에 여기도 이제 에디슨 애버뉴 여기서 한 5분 거리거든요. 이 동네에서 이 팔로알토에서 휴렛 패커드가 처음 만든 겁니다. 첫 번째 IT 회사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첫 번째 IT 회사가 HP예요. 그 트랜지스터가 나오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윌리엄 셔클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 천재거든요. 노벨 프라이즈상 받은 사람이요. 팔로알토 출신의 윌리엄 셔클리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진공관이 했던 것들을 트랜지스터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진공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싸고 이런 전자를 다루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샌안토니 로드의 마운틴 뷰에 셔클리 세미컨덕터, 셔클리 반도체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뽑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허러블한 테러블 매니저였어요.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고 굉장히 이제 소리 지르는. 그래서 이 회사에 취직한 8명의 최고의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회사를 나옵니다. 도저히 셔클리하고 일 못하겠다. 8명이 나와요. 이 8명이. 이 8명이 나와서 이제 회사를 차립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올 때 어떤 그때는 이제 회사를 창업하는 개념도 굉장히 약했고 했기 때문에 이 술집에서 만났다고 그래. 늘 술집에서 이 사장을 욕을 했다는 거죠. 셔클리라는 사람을. 야, 이 사장 밑에 일 못하겠다. 아, 우리 뭔가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사장은 계속 시키기만 하고 짜증나 못하니. 그래서 우리끼리 뭔가를 해보자 해서 나왔고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뭔가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 $1에다가 서명을 다 했다는 거죠. 8명이. 나와서 우리가 셔클리 그 회사가 아니라 우리끼리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를 만든 거, 이 8명이. 근데 이 셔클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회사 취업할 때 이 회사에 반하는, 야, 우리도 반도체 회사고 너도 반도체 회사면 이 회사에 반하면 그거 무효야. Non-cap agreement 어근데 너 회사 못 차려. 얘기를 했죠. 수를 한 거죠. 회사를 차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로가 뭐냐면 어떤 합의든지 어떤 계약이든지 합법적으로 내가 내 프로페션 직업을 찾거나 아니면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거면 무효다. 그거는 네가 쉐클리 회사에 반해서 파이어차일드 차리는데 이것이 합법적이고 인류를 위하고 도움되는 거면 경쟁 구도 아니까 넌 무조건 네 사업 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실리콘밸리 어떤 문화가 있냐면 다 배신과 배신과 배신의 문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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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어떤 회사 다니다가 나가서 다 창업해버려 그냥. 이거 내가 우리 사장님보다 더 하겠다. 막을 수가 없어요. 캘리포니아로는. 첫 번째 왜 여기 실리콘밸리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재벌에 어긋나거나 내가 기존의 기득권하고 어긋나면 여러분 눌립니다. 법적으로 뭔가를 사업하기 굉장히 어려워. 근데 실리콘밸리는 그렇지 않아. 야, 내가 하겠다는데 법으로 다 보호해줘요. 오케이, 경쟁해도 돼.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여기는 내가 뭐 어떤 이메일 쓰다가 이메일 회사 다녔어요. 근데 내가 좋은 이메일 만들겠다. 그럼 나와서 차리잖아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그냥. 이 경쟁 어때? 이런 게 이쪽이기 때문에 경쟁도 법으로 보호해준다. 8명이 나갔죠. 나가서 페어차일드를 차리는데 이 회사가 참 의미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2명이 누구냐면 로버트 노이스하고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 페어차일드 출신이에요. 고든 무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사람이 뭘 만드냐? 인텔이라는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인텔 인사이드. 1959년에 여러분 처음으로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이 반도체 칩이 뭐냐면 여러 가지 트랜지스터를 한 칩에 집적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걸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first 첫 번째 인텔 sản phẩm 이 3A4 384 트랜지스터인데 이게 뭐냐면 한 칩에 384개의 트랜지스터를 심은 게 인텔의 첫 번째 상품이에요. 인텔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이 반도체 칩을 만들 때 뭐가 가장 핵심 구성 성분 요소냐면 이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실리콘밸리가 된 거예요. 반도체 회사 생각했거든. 자, 보면 진공관부터 시작해서 트랜지스터 시작해서 트랜지스터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8명 중에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반도체를 만들면서 이 주변에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 그래서 그 원료가 실리콘이라서 이제 여기를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384개의 트랜지스터를 받은 거고 이 고든 무어의 법칙 아실 겁니다. 2년마다
이 반도체 성능은 2배로 증가할 것이다. 근데 그게 처음에 맞다가 지금 맞지 않죠. 훨씬 기하급수로 증가하죠. 엔비디아는 여러분 여기다가 몇 개의 칩이 박혀 있냐? 트랜지스터 540억 개의 트랜지스터 박혀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칩 하나는 540억 개. 그래서 이 칩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이 칩 하나 4천만 원. 앞으로 향후 2년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AI 관련된 엔비디아 칩은 살 수가 없어요. 다 계약이 다 끝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된 거죠. 돈인데 그 중에 또 한 명, 유진 클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8명 중에 한 명. 이 유진 클라이너라는 사람이 클라이너 퍼키스라는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 클라이너 퍼키스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 회사 중 3개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있냐면 클라이너 퍼키스, 세콰이어 캐피탈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안드레슨 호로위츠. 요 이제 3가지 회사가 이제 페어차일드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자본으로 만든 벤처 캐피탈이고 이 벤처 캐피탈이 많은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쫙 달라진 거거든요. 퍼스널 컴퓨터도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휴렛 패커드 아시죠? 빌 휴렛. 빌 휴렛이 있는데 12살짜리 고등학생이 빌 휴렛에 전화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12살 때 휴렛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 내용은 여보세요? 저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12살이고 고등학생인데요. 주파수 계속기를 만들고 싶어 연락드렸어요. 혹시 남는 부품이 주실 수 있나요? 이 휴렛이 되게 당돌했잖아요. 12살짜리가 부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당돌해서 오케이 얘를 불려서 부품도 물론 주고 여름에 인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기계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 휴렛 패커드에서 인턴을 하면서. 주파수를 만드는데 제가 전자기계 광이었는데 휴렛 패커드가 천국 같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전화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 대부분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일을 성취한 사람과 꿈꾸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단계 나아가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돼. 이게 스티브의 메시지예요. 깨지고 상처받는 걸 겁내서 안 된다고. 스티브 잡스가 휴렛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그 주파수 계기를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다른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이 첫 번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애플1. 이게 첫 번째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애플2고. 그러니까 보시면 스티브 잡스가 빌 휴렛한테 전화를 안 했다면 빌 휴렛이 스티브 잡스를 불러서 휴렛 패커드 일하지 않았다면 퍼스널 컴퓨터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나오죠. 첫 번째 인터넷은 이제 텔레그램, 두 번째 인터넷.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알파넷 아실 겁니다. 미국 국방성에서 미국 핵전쟁이 나면 미국 워싱턴 정부에 있는 이 문서들이 파괴되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분산시킬까 하고 고민했다가 만든 것이 알파넷이었고 그래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웹사이트가 SLACVM이라는 스탠포드에 있었던 곳에서 만든 것이 첫 번째 웹사이트였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커지는데 아까 그 VC 중에 안드레센 호로와츠라는 거에서 마크 안드레센이라는 이 천재라는 친구가 이 사람은 이제 일리노이 대학 출신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모자이크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때부터 넷스케이프 인터넷 붐이 팍 터졌거든요. 94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IPO를 했어요. 그 뒤로 닷컴 붐 때문에 엄청 망했습니다. 아무도 컴퓨터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닷컴 붐이 탁 터지고 완전 꺼졌거든. 그때 이제 창업한 회사가 구글이요. 96년도에 구글 이 세르게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스탠포드에서 서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글이라는 창업을 했는데 구글이 얼마나 처음에 어려웠냐면 아무도 투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이 꺼졌기 때문에. 이 구글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이 유진 클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500만 불, 그 당시 돈으로는 엄청 큰 돈이에요. 이게 2,500만 불을 투자를 해서 구글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클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펠러 엘로트 중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투라는 걸 만들어서 그 큰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터 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페이팔을 만들어서 이 페이팔을 또 이베이 팔죠. 그래서 이 페이팔 만들었던 사람들, 이 페이팔 마피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1조 5천이라는 돈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12명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이 돈을 받으면 캐리비안을 가든 뭐 미국 사람은 아메리칸 드림이 다 은퇴를 하는데 이 페이팔 마피아들은요 이 돈을 자기가 삶을 누리는데 쓰지 않고 이 수많은 회사를 만드는 데 돈을 다 쓴 거예요. 창업가가 되거나 창업 투자하거나. 이래서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사실 이 페이팔 본사도 첫 번째 본사도 이 유니버스 에버뉴라는 이 동네에 있었고 사실 페이팔 본사하고 구글 본사랑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페이팔하고 구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기업들이지만 페이팔 그 같은 건물에 있었고 그 옆 동네 페이스북 오피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지금은 여기는 이제 자율주행차나 AI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다른 건 뭐냐면 굉장히 다양성이죠. 여자들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 기업들이. 그래서 사실 백인들, 아까 페어차일드에서 나왔던 8명도 다 백인들이거든요. 미국 백인들이었는데 지금 사실 실리콘밸리는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고요.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산타크라밸리가 실리콘밸리가 됐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보면 우리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해요. A culture of reinvestment. 자기가 얻은 성공을 재투자하는 문화가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스탠포드도 아니 자기가 돈 벌었지만 물론 아들이 죽었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대학교를 만들었고 이 프레드릭 터먼도 그 대학생들에게 투자해서 휴레패커드를 만들었고 유진 클라이너라는 사람들도 그냥 구글에 투자를 했고 빌 휴렛도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인텔렉츄얼도 했고 이 페이팔 마피아들도 그 돈들을 다 투자했다는 거죠. 지금도 새로운 신흥 여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계속 대투자. 그러니까 계속 재투자가 일어나는 곳이 실리콘밸리라는 것이고 이 보시면 지금 가장 핫한 갭은 오픈 AI잖아요. 이 연계성을 보면 오픈 AI는 누가 만들었냐? 샘 알트만은 기획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기술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렉 브런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렉 브런맨이라는 사람은 CTO 스트라이프라는 회사의 처음에 CTO였고요. 이 스트라이프는 누가 투자했냐? 세카이 캐피탈이 투자했습니다. 세카이 캐피탈은 애플도 투자한 회사거든요. 그러면 세카이 캐피탈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돈 밸런타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럼 돈 밸런타인은 어디 출신이냐? 아까 말했던 페어차일드의 매니저였어요. 세일즈 매니저. 그러면 페어차일드는 누가 만들었냐? 이 8명이 만드는 거죠. 8명은 어디 출신이냐? 이 셔클리의 반도체 회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빅터 브리니치라는 사람은 이 그 프레딕 터먼의 제자였고 프레딕 터먼은 스탠포드가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공학과 있기 때문에 거기 학장이 된 거고 이 스탠포드 만든 리랜드 스탠포드는 어디 출신이냐? 49어즈죠. 동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역사예요. 시작이 뭐냐? 1849년도에 기회를 찾아서 온 아메리카 드림을 꿈꿔서 온 이 사람들 시작해서 이렇게 쫙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실리콘밸리의 히스토리예요. 우리가 쓰는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뭐 구글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엔비디아 모든 것이 이 1849년도에 리바이스 청바지 입고 금광을 찾아서 온 이 사람들에 의해서 쫙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발견한 거 그럼 여기는 왜 뭐가 있을까? 제가 정의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실리콘밸리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 사람들은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이고 콜라보레이티브, 협력적인 DNA를 이식하게 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이 여기 오는 이유는 이 DNA를 이식하기 위해서. 혁신적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뭔가 새로운 걸 내가 만들 수 있다. 도전할 수 있어. 세상의 문제점 내가 풀 수 있어. 라는 그 혁신과 아까 얘기했죠. 내가 원하고자 한다면 내가 진짜 세상에 도움된 걸 만든다면 많은 투자가들과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 DNA가 여기 가장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부자하고 관심이 있냐? 부자들이 이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노베이티브하고 협력적인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연합하면 엄청 강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사실 부자아빠 비즈니스스쿨에서 얘기한 교육기관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IT 기업도 있지만 스탠포드라는 아주 세계적 대학이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계속 인력풀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자공학과 출신들이 계속 그런 인재들 개발해내는 거고 전 세계 인재들이 또 몰려오는 거고 이게 믹스업 돼서 되는 게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자아빠 비즈니스스쿨에 나오는 부자아빠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단어는 네트워크입니다. 부자든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되게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여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를 얘기하지만 사실 다 네트워크였다는 거예요. 다 네트워크. 누가 누구를 알고, 누가 누구를 알고, 누가 누구를 알고, 누가 누구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실리콘밸리 쭉 말씀드렸지만 스몰 네트워크에서 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몰 네트워크. 그 8명이 만들고 스티브 오징어가 가고 그 뭐지? 그 스티브 잡스 2명이 펄슨캡 만들고 페이팔도 2명이 만들고 페이팔 마피아도 12명이 만들고 그래서 요 사부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강한 사람은 직접 일을 하지만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팀으로 활동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가요? 우리 일도 그렇지만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그 네트워크 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트워크라는 게 팀으로 일한다는 게 무엇이 그런지 왜 우리 사업으로 보통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냐? 우리가 제품 얘기합니다. 프로덕트, 아메이 제품 그리고 아메이 보너스 플랜 얘기해요. 더 핵심은 팀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이 사업을 혼자만 떼어야 되는 일이라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작은 공동체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작은 공동체, 아주 스몰 그룹, 요 그룹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공동체만 만들 수 있다면, 작은 팀만 만들 수 있다면. 작은 팀이란 건 어떤 팀이냐? 중력이 생기는 건데 그 작은 팀 모였을 때 힘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부들도 만나 수다 떨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뭐 수다 모임도 있고 정기적인 뭐 골프 모임이나 그런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공동체는 뭐냐면 중력이 있는 곳인데 이거는 어떤 힘이 있는 곳이냐? 소속감과 방향성과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되려는 향상심과 그 모임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책임감이 있는. 그래서 작은 모임이지만 그 사람들이 소속감이 있고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비전 쉐어에 대한 방향성이 있고 서로 성장하고자 하는 향상심이 있고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이 조직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거가 다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드는 부가가치가 550조입니다. 지구상의 나머지 150국가를 합친 것보다 실리콘밸리 이 쪼매난 동네에서 여의도보다 작은 이 동네에서 만드는 부가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작은 팀이었어요. 작은 팀. 소속감과 방향성 향상의 이 책임을 가진 이 팀이었어요. 제프 베조스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투 피자로 네가 회의를 하거나 팀을 만드는데 피자 2개로 그 인원들의 점심을 해결할 수 없다면 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투 피자 룰입니다. 피자 2판으로 네가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밥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 그 인원이 몇 명이다? 5명에서 9명. 5명 적을 때는 이제 조금 오지만 9명이 넘어갈 때는 부정적인 시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5명에서 9명. 이 숫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명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된다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딱 중위값. 6명만 있으면 다이아몬드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업 물어볼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야 돼요. 물어볼 때 진짜 정답은 6명이에요. 그게 다 이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에. 내가 그 작은 공동체만 모을 수 있다면 그 팀만 내가 깊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자 개념이든 간에 시작은 뭐다? 작은 팀만 모을 수 있습니다. 작은 팀만 모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실리콘밸리 역사 쫙 말씀드렸죠? 모든 파운딩 팀은 5명에서 9명이 넘지 않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런 질문했었어요. 워렌 버핏한테 진정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냐? 전 세계 최고 부자죠. 그러니까 당신 생각한 진정한 성공은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그건 이제 다시 물으면 당신 생각한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번 보세요. 마무리로. Well, I've said many times that if you get to be 65 or 70 and later, and the people that you want to have love you actually do love you, you're a success. I've never seen anybody that reaches that age. I mean, I'm not talking about somebody that's in extreme poverty or pain or something, but I've never seen anybody that if they have a lot of people that love them, that
is other than happy. And I've seen some very, very wealthy people that they give testimonial dinners to and name schools after and everything. And nobody loves them, you know. Their own kids would say, he's in the attic, you know. Okay. What are, say, 3 pieces of advice you would give to people who are looking to succeed in business? Well, by far the best investment you can make is in yourself. I mean, for example, communication skills. I tell the students that come that they're going to graduate schools and business, and they're learning all these complicated formulas and all that. If they just learn to communicate better, and both in writing and in person, they increase their value at least 50%. And I mean, if you can't communicate, somebody says, you know, it's like winking at a girl in the dark. Nothing happens, you know, basically. And you have to be able to get forth your ideas, and that's relatively easy. I did it myself with the Dale Carnegie course. Some people wish I'd taken a shorter course now in terms of my talking later on, but it's just hugely important. And if you invest in yourself, nobody can take it away from you. I mean, the second thing, which I'll get a certain criticism for not living it, but I do tell those students, you know, that if I gave you a car and it'd be the only car you get in the rest of your life, you take care of it like you can't believe. Any scratch, you'd fix that moment. You read the owner's manual, you keep a garage and do all these things, and you get exactly one mind and one body in this world. And you can't start taking care of it when you're 50. By that time, you'll have rusted out if you haven't done anything. So you should really make sure that you just remember that you just got one mind and body to get through life with and to do the most with it. What about life advice? Well, life advice is, you know, the most important thing, aside from the things I've talked about already, is really who you associate with. You want to associate with people that are better than you are. I mean, basically, you'll go in the direction of the people that you associate with, and you want to have the right heroes. You want people, if you want to emulate somebody, you better pick very carefully who you want to emulate. And when obviously you can't pick your parents, they're going to have an enormous influence on you, but you don't get a choice on that. But you get choices as you go down the line, and who you admire, who you want to copy, and the most important for most people in terms of that decision is their spouse. It's also important in terms of a partner in business, but the partner in life is the most important one. You want to pick a spouse that's better than you are, and then he or she, and you hope they don't figure it out too fast. 예, 뭐 그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한 주가 얼마냐면 지금 한 주 버크셔 해서웨이 한 주가 8억이에요. 주식 한 주가 8억짜리 8억. 한 주가 8억이에요. 62만 불인가 어제 그랬는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 본사 이 워렌 버핏 사무실 가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와튼에서 나왔거든요. 펜실베니아 와튼에서 학부를 하고 컬럼비아에서 MBA를 했어요. 근데 그 졸업장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딱 걸려져 있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로 100불짜리 데일 카네기 코스였어요. 워렌 버핏이 데일 카네기 코스 듣고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대요. 100불짜리. 이거를 딱 걸어놨어요. 이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제가 이제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 보면 이거 이해되시죠? 인생에서 부자 되려면 좋은 몸, 좋은 마음, 좋은 말.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팀한테 협력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그 사람과의 어떤 마음들 가질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좋은 몸, 좋은 마음, 좋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2권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3주 하면서 한 2권씩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읽으면 도움될 만한 책들은 첫 번째는 이거. 만약 고교 여자 매니저가 피터 drucker를 읽는다면 제 이제 제임스 필독서이기도 한데 이걸 보시면 굉장히 쉽게 비즈니스란 이런 거구나. 피터 drucker의 이론을 쉽게 설명했거든요. 이 책 권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 아까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한 이 두 권의 책이 한번 정독을 하시면 아주 기본 밑바탕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부자 되는 큰 여정 중에 아주 큰 부분을
큰 판을 짜는 밑그림을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핵심 뭐냐면 저도 IT 사람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니지만 그 안에 있었던 것들 결국은 관계로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개척하고 도전하고 하지만 진짜 사람들을 돕고자 하고 계속 리메이크하는 그 환경. 결국은 최고 인재들은 그런 환경을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그것에 시너지했을 때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키구나. 그래서 오늘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쿨의 핵심 단어는 그거죠. 네트워크였죠. 그 네트워크를 좀 쉽게 얘기하면 작은 공동체. 나도 우리가 얘기하면 작은 홈미팅이나 작은 소규모 그룹, 그게 2명이든 3명이든지 간에 그걸 만들 수만 있다면 무조건 커진다는 거죠. 예.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AI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할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미팅 준비하게 AI한테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바로 만듭니다. 그렇죠? 제임슨 비즈니스 스쿨, The Future of AI.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단순히 부자빠 비즈니스 책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제가 이제 팩트란 인포메이션 뭐 저도 몰랐지만 여러분도 그 역사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이제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부라는 건 단순히 뭐 투자 기술 종목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뷰예요. 세상에 대한 관점. 그래서 세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AI도 얘기하면서 아이템과 브랜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마칠게요. 예.